드릴링 플랫폼은 갑판에 쏟아진 기름과 진흙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진흙이 흐르지 않게 되자 파이프에서 무거운 탄화수소 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플랫폼의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경보음이 울리며 A 플랫폼의 작업자들에게 대피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산타바바라 해안도시는 1700년대 후반 스페인 선교지로 세워졌고 캘리포니아 중부 산타 이네즈 산맥 기슭에 있습니다. 그 선교지는 작은 마을로 성장했으며 캘리포니아가 미국에 할양될 때 멕시코 일부가 되었습니다. 1870년대 골드러시로 미국 정착민 유입이 늘며 마을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마을은 건강 휴양지이자 미국 타 지역 부유한 여행객들의 목적지로 홍보됐습니다. 스페인 유산, 미션 스타일 건축, 지중해성 기후로 이곳은 아메리칸 리비에라로 알려졌습니다. 해안 너머에는 산타바바라 해협과 채널 제도가 있으며 현재 국립공원이자 해양보호구역입니다. 1800년대 후반 산타바바라 카운티 남쪽 해안의 이웃 도시 서머랜드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1896년에 최초의 석유 시추 플랫폼이 세워졌습니다. 한때 목가적이던 해안 마을은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석유 시추탑, 즉 오일리그로 인해 흉하게 변했습니다. 시추 플랫폼은 육지에서 뻗은 부두 끝의 얕은 바다에 인공섬처럼 세워졌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의 해상 플랫폼의 시초가 된 최초의 해상 개발이었습니다. 1940년대 석유 생산이 줄어 대부분 플랫폼이 운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질학자들은 해상 유전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해협 아래 더 깊이 뻗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산타바바라 해협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지진 탐사를 통해 대규모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벽을 두드려 속이 빈 곳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폭발물 폭파 시 충격파가 지하를 통과합니다. 이 반향을 기록해서 석유 매장지를 찾는 것입니다. 폭발물로 창문이 흔들리고 석고가 금이 갔으며 해변엔 죽은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지역 주민들이 항의해 석유 탐사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1953년 의회는 연안 대륙붕 해저, 유전의 연방 임대를 승인합니다. 이 유전들은 해안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진 해저에 있습니다. 이 유전들에 대한 관할권은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 연방 정부에 있습니다. 1966년 연방 정부가 대륙붕 외곽 유전 첫 임대 계약을 맺고 1967년 첫 해상 플랫폼이 설치됩니다. 호건 플랫폼이 산타바바라 해협에 설치됩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라이든 존슨 행정부는 미국 시민에게 추가 세금 없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존슨 행정부는 산타바바라 해협에 있는 45만 에이커가 넘는 석유와 가스 구역의 임대권 입찰에 석유 회사들을 초대합니다. 캘리포니아 유니온 오일, 즉 유니카리, 걸프 모바일, 텍사코와 협력하여 산타바바라 해협 도스, 콰드라스 유전의 241번 구역 임대권을 인수합니다. 연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2개 임대권에서 6억 2,4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석유 시추 플랫폼의 기름 유출과 시추 작업이 해안의 아름다움 훼손, 지역 경제 위협을 우려합니다. 1968년 9월 유니온 오일은 도스콰드라스 유전 임대 241번에 플랫폼 A를 설치합니다. 이 플랫폼은 해안에서 6마일 떨어진 수심 57m의 바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1969년 1월 14일 유니온 오일은 네 번째 유정의 작업을 마치고 다섯 번째 유정인 A21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유와 가스 유정 시추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으며 이 단계들은 외부 케이싱으로 보호됩니다. 연방 규정에는 외부 케이싱의 깊이와 두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추의 첫 번째 단계는 컨덕터 케이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컨덕터 케이싱에 대한 규정은 최소 깊이 91m, 케이싱 두께는 41에서 76cm 사이입니다. 컨덕터 케이싱은 지표면 근처에서 우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것은 내부 파이프를 보호하는 두꺼운 외부 껍질과 같습니다. 시추의 두 번째 단계는 서피스 케이싱 설치입니다.
서피스 케이싱에 대한 규정은 최소 깊이 265m, 케이싱 두께는 24에서 51cm 사이입니다. 서피스 케이싱은 깊은 시추에서 불안정한 지층으로 구멍을 보호합니다. 서피스 케이싱은 청정수 오염을 막고 절삭편을 지표면까지 운반합니다. 서피스 케이싱은 블로우아웃 프리벤터 스택의 기초이며 블로우아웃 프리벤터는 유정 압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안전 장비입니다. 시추 작업 중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층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매장층을 시추할 때 압력이 존재합니다. 유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통제되지 않고 분출되는 것을 막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로우아웃 프리벤터이고 다른 하나는 유정 파이프를 통해 석유와 가스를 만나도록 아래로 펌프질되는 드릴링 머드의 무게입니다. 컨덕터 케이싱과 서피스 케이싱은 유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강철 백본 역할을 하며 압력이 쌓여 가스나 석유가 유정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유니온 오일은 미국 지질조사국에 웰 A21의 일부 케이싱 요구사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은 1단계에서 유니온 오일에 승인됩니다. 직경 40cm의 컨덕터 케이싱을 설치하는데 최소 41cm여야 하고 가능하면 76cm 두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컨덕터 케이싱을 해줘 725m 깊이까지 박는데 이는 규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91m보다 185m 부족한 수치입니다. 시추팀은 그 다음 시추 과정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표면 케이싱을 265m 깊이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니온 오일은 미국 지질조사국에 표면 케이싱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AI21 유정을 시추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1969년 1월 28일 일 아침 유니온 오일 플랫폼에서 A21 유정 시추 작업이 시작된 지 14일 만에 시추팀은 시추를 완료합니다. 세 번째 단계 보호 케이싱인 중간 케이싱이 설치됩니다. 중간 케이싱의 직경은 18에서 34cm입니다. 또한 셰일이나 균열이 있는 암석 등 고압 지층도 시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추팀은 목표 생산 지층에 도달하기 전에 1060m 깊이에서 멈춥니다. 이 깊이는 최종 깊이인 1067m, 즉 생산 지층이 위치한 곳보다 몇 미터 부족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몇 미터는 시추사 단계로 팀이 시추를 진행하며 생산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생산 케이싱은 지름이 14에서 24cm로 더 작으며 저수층을 뚫는 바늘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정의 완성을 위해 케이싱 내부에 튜브를 설치해 저수층에서 지상까지 석유와 가스를 운반합니다. 10시 45분에 드릴링 팀은 3단계 드릴 비트를 끌어올려 마지막 드릴링 단계 준비를 합니다. 3단계 드릴 비트가 해져 914m에 도달했을 때 저수층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우물 아래 마지막 7m가 파열되고 드릴링 머드의 무게가 빠르게 상실됩니다. 고압 석유와 가스를 막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기름, 가스, 드릴링 머드가 드릴 케이싱을 타고 으르렁거리며 27m 높이로 분출돼 플랫폼 주변 작업자와 장비의 사방으로 튀깁니다. A21 시추정이 분출하자 시추팀은 필사적으로 유정을 막으려 애씁니다. 그들은 드릴 파이프 위에 체크밸브를 조여 막으려 하지만 69바가 넘는 압력은 너무 강합니다. 머드가 계속 흐르며 파이프에서 6m까지 분사되어 플랫폼 위로 쏟아지면 팀이 작업을 계속하기엔 미끄럽고 위험해집니다. 파이프에서 분사되는 머드 다음으로 무거운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미스트가 파이프에서 빠져나옵니다. 플랫폼 시야가 거의 0이 되고 남자들은 눈에 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가스의 귀청이 터질 듯한 쉿소리에 승무원들의 지시가 모두 묻힙니다. 기름과 가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폭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플랫폼 A에 있는 작업자들은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물 봉쇄 작업 비상 요원들만 갑판에 남았습니다. 남은 작업자들은 800m 드릴 파이프를 우물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블라인드 램이라는 장치로 파이프의 윗부분을 꽉 조여 닫습니다. 블라인드 램은 파이프를 눌러서 완전히 막아버리는 크림핑 도구와 비슷합니다.
분출이 시작된 지 13분 만에 블라인드 램이 누출을 막고 분출을 멈춥니다. 플랫폼 위에서 비상대응팀이 숨을 돌리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시추선과 근처 보트의 작업자들도 이를 알아챕니다. 플랫폼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바다 표면에서 거품이 올라오고 이어서 플랫폼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서도 거품이 올라오며 결국 플랫폼 주변에서도 가스가 거품을 내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파이프 상단에서 유정을 막으면 가스와 석유가 아래 유정 샤프트로 빠지며 컨덕터 케이싱은 짧고 서피스 케이싱이 없습니다. 고압의 석유와 가스가 유정 샤프트의 측면을 뚫고 나옵니다. 해저 아래에서는 해저 밑에 자연 단층선이 압력에 의해 균열을 일으키고 해저를 뚫고 올라옵니다. 5군데에서 말이죠. 오일 슬리기 열쇠 C15분 플랫폼 동쪽 25제곱마일에 확산됩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반 후 미국 해안경비대는 유니온 오일 플랫폼에서 유출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유니온 오일에 연락해 지원을 제안합니다. 유니온 오일 관계자는 전화를 받아 분출 사고를 인정하지만 모든 것이 통제 중이고 기름 유출은 없다며 도움을 거절합니다. 다음날 오전 8시 해안경비대 헬리콥터가 플랫폼에 보고 확인차 파견됩니다. 승무원들은 플랫폼에서 몇 마일 떨어진 75제곱마일 넓이의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지 뉴스가 기름 유출을 보도하자 유니온 오일은 문의 전화에 시달린 끝에 유출을 인정합니다. 존 프레이저는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5,000갤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추정치는 5,000배럴로 이는 갤런이 아니라 하루에 21만 갤런 이 바다로 유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 A에서는 유정과 해저 균열을 막기 위한 작업이 계속됩니다. 작업자들은 유정에 드릴링 머드를 주입해 구멍을 덮고 밀봉합니다. 그 후 구멍과 균열에 시멘트를 붓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드릴링 바지가 도착해 유정 샤프트 하단 근처에 구멍을 뚫어 더 많은 드릴링 머드를 유정과 해저 균열에 주입할 수 있게 돕습니다. 원유가 계속해서 유출되면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수백 평방마일에 달하는 넓은 바다 위로 기름이 퍼집니다. 1월 31일 폭발 사고. 며칠 후 기름띠가 30평방마일 바다를 뒤덮었고 옅은 기름은 추가로 200평방마일 산타바바라 주변 태평양에 퍼졌습니다. 다행히 기름띠는 해안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2월 1일 바람이 바뀌자 일부 기름이 해안가로 밀려왔습니다. 링콘 서핑 지역, 즉 벤투라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경계에 위치한 서핑 명소가 2월 4일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해변이 됩니다. 남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과 함께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밀려오는 조수와 함께 기름띠가 산타바바라 항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남부, 벤투라 카운티 북서부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기름띠로부터 보호하려고 항구와 해변에 오일 차단 부위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늦은 오후에는 부위 위에 최대 20cm의 기름이 쌓입니다. 그날 저녁, 폭풍이 절정일 때 강풍과 조수로 오일 차단 부위가 뚫렸습니다. 2월 5일 아침,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원유의 악취와 죽거나 죽어가는 새들로 뒤덮인 검게 변한 해변을 보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해상 석유 생산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재앙이 아름다운 풍경을 황폐화시킵니다. 두꺼운 기름층 때문에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산타바바라 항구 역시 예외 없이 정박한 약 800척의 배가 원유로 시커멓게 물듭니다. 산타바바라 해협 북쪽 섬들과 산타바바라, 카핀테리아, 벤투라도 이번 유출 사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기름에 덮인 해변에서 죽은 새들을 발견하고 공포에 빠집니다. 조수는 더 많은 기름과 죽은 돌고래, 물가에 새 사체를 해변에 쓸어옵니다. 돌고래의 숨구멍은 기름으로 막혀 폐출혈을 일으킵니다. 물가에 수달 새들은 기름을 삼켜 중독됩니다. 기름 유출은 해양 생물을 죽이고 다시마 숲을 파괴합니다. 기름은 새 깃털을 덮어날 수 없게 만들고 방수와 보온 기능을 방해해 저천증을 유발합니다. 새들은 깃털을 다듬다 독성 기름과 타르를 삼킵니다. 주민, 서퍼, 어부, 지역사회, 방문객들은 기름 오염 야생동물 구조와 정화 작업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이웃 지역 사회는 해변과 항구에 기름 유출 정화를 위해
자원봉사하며 오염된 곳에는 흡수를 위해 짚이 뿌려집니다. 석유 노동자들과 정화작업원들은 작은 보트에 폐기물통을 싣고 건초와 쇠스랑으로 유출기름을 걷어 흡수합니다. 해변에서는 불도저가 오염된 모래와 기름에 젖은 짚을 모아 쌓아 올려 운반합니다. 해변 정화작업에는 약 3,000톤의 짚이 사용됩니다. 활석과 화학약품 혼합물은 바위, 방파제, 방조제에 묻은 타르성 기름을 녹이는 데 쓰입니다. 기름과 활석이 섞인 껍질이 남습니다. 화학약품이 증발한 후 이 껍질은 고압수로 분사되어 갈색 먼지로 분해됩니다. 기름이 묻은 바위들은 일부 지역에서 스팀 세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위에 서식하는 홍합과 다른 해양 생물들이 익어버립니다. 해상 석유 시공업자와 해안 경비대는 선박이나 비행기로 기름의 화학 분산제와 세제를 분사해 기름띠를 분해합니다. 포리콤플렉스, 아와 코렉시 등 저독성 분산제는 해안 2마일 이내에서 사용됩니다. 분산제는 기름을 작은 방울로 분해해 바다로 가라앉게 합니다. 분산된 기름은 해변에 닿지 않고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비자용 수집기가 달린 스키밍 보트는 물 위의 기름을 바지선으로 옮깁니다. 죽거나 죽어가는 새들이 있는 산타바바라 유출 사고의 사진들이 전국 신문, 잡지, 텔레비전에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월 6일까지 기름띠는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 100마일에 영향을 미쳤고 닉슨 대통령은 연방 해역에서 석유 시추와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타바바라 해협에서는 분출과 교차의 시추 중인 구제정만 예외적으로 허가됐습니다. 2월 7일 작업자들은 유정 차단을 마지막으로 시도합니다. 그들은 가장 무거운 시추머드 2100 세제곱미터를 유정에 주입하고 유출 속도를 200에서 늦추는데 성공합니다. 머드가 거의 다 떨어지면 유출이 멈춥니다. 그들은 A11 유정에 시멘트 자루 1000개가 넘게 쏟아부어 완전히 밀봉합니다. A11은 완전히 밀봉되었습니다. 유니온 오일이 균열을 시멘트로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저의 균열에서 원유가 계속 새어나옵니다. 2월 24일 또 다른 유정에서 플랫폼이 폭발했고 3월 3일까지 추가 유출 사고도 발생합니다. 주변 자연단층에서의 누출은 하루 약 30배럴로 느려지기 시작했고 계속 감소하여 하루 5-10배럴 수준으로 안정됩니다. 이후 2-3 개월간 유니온 오일은 균열 봉합에 힘씁니다. 유출의 영향은 산타바바라 북쪽의 피스모 비치에서 남쪽 샌디에이고의 실버 스트랜드 비치까지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선의 상당 부분과 만 그리고 채널 제도까지 유출의 영향을 받습니다. 1969년 산타바바라 기름 유출 사고는 2010년 디버터 호라이즌, 1989년 엑손 발데즈와 함께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심각한 유출 사고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약 3억 3,600만에서 4,200만 갤런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캘리포니아 해안선 약 30에서 35마일 이타르로 뒤덮였습니다. 정화 작업에는 1,000명이 넘는 작업자와 54척의 선박 125대 기계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약 5,200대 분량의 오염 잔해가 산타바바라와 인근 여러 주요 매립지로 운반됐습니다. 정화 작업 총 비용은 4,500만 달러로 현재 가치로 약 3,800만 달러입니다. 이 지역 포유류, 조류, 어류 등 해양 생물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3,500마리 넘는 새의 폐사를 보고했습니다. 실제 수는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유출로 인한 손실은 추정이 어려웠습니다. 산타바바라 관광산업은 수년간 큰 타격을 받았고 집단 소송으로 해변가 주택, 아파트, 호텔, 모텔 소유주들은 약 6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상업어업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일부 어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니온 오일은 또한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주, 산타바바라시와 카핀테리아시가 제기한 소송도 합의했습니다. 재산 손실에 대해 950만 달러의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내무부 장관 월터 히켈은 연방 시추 규정의 검토 및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 회사들에게 대륙붕 외곽에서의 시추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머랜드와 콜 오일 포인트 사이 기존 2만 1000에이커 연방 생태보호구역에 3만 4000에이커 완충지대가 추가됐습니다. 유니온 오일이 기존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기름 유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 만에 대륙붕 외곽에서 시추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